자, 계속해서 국외 자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부터 체크를 해 가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거의 일전에 거의 한 문제 육박하게 출제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외 자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얘기를 하려면 우리 앞에서 일반적인 국내 자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차금과라는 개념이 정확하게 세팅이 돼 있어야지 그 비교해서 차이점을 가지고 문제 구성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 국외 자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논할 먼저 차금과라고 하는 주제를 양도 차익이 있을 테고요. 양도소득 금액이라는 금액이 개념이 양도소득 금액이라는 것이 있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과세 표준이라고 하는 것 이렇게 가게 됩니다. 차금과 순서에 따라서 하나하나 비교를 해 보셔야 돼. 자, 그런데 국외 자산에라고 해서 무조건 다 양도소득세 내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해당 자산의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 이 사람만 바로 국외 자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부할 의무가 있다. 구조는 똑같아요. 그래서 자, 부동산 등 있을 테고 주식 등 있을 테고 똑같은 구조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5년 미만 국내 주소를 두고 있는 거주자다. 그러면 국외 자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는 없다라고 이렇게 전제를 하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제일 기초가 되는 게 5년 이상 국내 주소를 두고 있는 거주자라는 사람이 국외 자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있고요. 얘는 이제 신고 납부다 보니까 사실 국가에서 통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국내 자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알 수가 있거든. 추적할 수 있으니까. 근데 국외에서 뭐 예를 들어서 하와이에 있는 걸 뭐 샀다 팔았다 했을 때 그걸 알 수가 제대로 없죠. 그래서 하여튼 그렇다 치고 5년 이상 주소를 두고 이게 첫 번째 포인트. 두 번째 이제 양도소득세의 산출 과정을 보면 제일 먼저 양도 차익이라는 것을 계산해 봐야 되죠. 그래서 국내 자산의 경우 실거래가에 따라서 양도 차익을 계산하는 외에 추계 결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죠. 그래서 보니까 원칙, 자, 실지 거래 가액에 따라서 양도 차익을 계산을 해야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양도 가액부터 이제 실질 거래 가액이 될 텐데 문제는 실거래가가 없다라고 했을 때 이건 추계 결정을 할 수 없죠. 매감 환기, 매감기 이런 걸 알아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가에 따르게 된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래서 양도 당시 실거래가를 확인할 수 없다. 그래서 세금 안 냈다는 걸린 케이스야. 그러면 이제 이때는 시가에 따라서 어떻다? 이 양도 가액을 결정을 하게 된다라고 할 것. 자, 그다음에 필요경비, 취득가액이라고 하는 것 있을 테고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 등이 있게 될 텐데 역시 논의 대상은 취득가액. 원칙은 실거래가에 따르게 되겠지만 이 실거래가를 취득할 당시 실거래가를 알 수가 없다. 입증이 안 된다. 그러면 이때는 시가에 따라서 판단한다. 그래서 추계 결정에 대응해서 여기서는 시가라는 문제가 하나의 이슈, 차이점이 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해서 양도 차익을 계산해낸다고 했을 때 얘는 외국 화폐로 거래가 될 것이기 때문에 환율이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 이것도 한번 문제 구성이 됐었죠. 해서 자, 양도 가액 및 또 필요 경비를 수령, 지출한 날 현재 외국환 거래법에 따른 기준 환율 또는 재정 환율에 의한돼서 재정 환율이란 건 없어요. 법에만 있는 얘기야. 해서 기준 환율. 우리가 이제 은행 가면 환율 써 있잖아요. 그 얘기. 자, 그럼 분석하면 되시기야 양도 가액을 수령한 날에 기준 환율을 적용해서 자, 양도 가액을 결정을 하게 될 테고 취득 필요 경비 같은 경우는 필요 경비를 지출한 날 현재 환율을 적용을 해서 바로 필요 경비를 계산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준 환율, 재정 환율에서 요건 뭐 그냥 단순하게 법조문대로 나왔었고요. 시가 이미 출제됐었고 기준 환율이라는 것도 하나의 이슈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양도 가액에서 필요 경비를 빼게 되면은 이것이 바로 뭐가 된다? 양도 차익이라는 개념이 되게 된다. 그리고 환율은 기준 환율 또는 재정 환율이라는 용어 그대로 갈 테고요. 두 번째 양도소득 금액 계산해 봐야 되죠. 자, 양도소득 금액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바로 양도 차익에서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뺀 금액, 이걸 이름하여 양도소득 금액이라 부르게 되는데, 이때는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따로 적용을 하지 않는다라는 게 하나의 포인트. 그래서 결과적으로 양도 차익과 양도소득 금액은 같은 값이 될 수밖에 없을 테고요. 이렇게 양도소득 금액이 계산이 됐다고 했을 때 이제 뭘 빼야 돼? 기본 공제 250만 원 빼게 되면은 이때 이게 바로 과세 표준이 되게 된다. 해서 자, 국외자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이 있을 때 거주자에 대해서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 금액에서 250만 원을 공제하게 된다. 해서 장기 보유 특별 공제는 적용하지 않고 기본 공제는 적용을 하게 된다. 그리고 이제 세율이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보유 기간별 과세 표준에 따라서 세율이 달리 적용이 되게 된다. 요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앞에서 공부했던 금과 이 순서에 따라서 쭉 갈 테고, 기본 전제가 5년 이상 국내 주소를 두고 있은 거주자만 어떻다? 바로 국외자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부할 의무가 있다 해서 여러분 교재 118페이지 두 번째 박스부터 지문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국외자산 양도 시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자는 국외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해서 3년간 국내 주소를 둔 거주자. 틀렸어요? 5년간 국내 주소를 둔 거주자. 2번, 거주자가 국외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일까지 계속해서 10년간 국내 주소를 두었다라고 한다면 이때 양도소득 과세 표준을 예정 신고해야 되는데 나름 응용 들어간 거야. 5년 이상의 값으로서 10년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지금 이제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가 성립하면 좀 이따 바로 확인할 텐데 예정 신고 납부라는 것을 해야 됩니다. 해서 우리가 다른 세목들 중에서 지금 신고 납부하는 게 취득세, 등록면허세, 양도소득세, 이게 기본이 됐었고, 자, 재산세하고요, 종부세는 기본적으로 보통징수. 물론 종부세에 있어서 특기할 만한 것 중에 하나가 저런 게 있었습니다. 종부세에 있어서 특기할 만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신고납부, 12월 15일까지 신고납부를 하는 것도 하나 선택할 수 있다. 그래서 다시 이 문제, 2번 지문은 나름 응용한 거야. 5년 이상 국내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양도소득세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걸 이제 10년간이라고 예시를 했었고, 두 번째,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표현 대신에 예정 신고해야 된다 해서 옳게 구성한 사례. 3번 지문, 비거주자가 국외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납부 의무가 있다 해서 아까 거주자 국내 5년 이상 주소를 두고 있을 때만 어떻다? 이 사람이 바로 국외자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부 의무가 있다. 거주자는 별 쟁점 안 되고요. 우리나라에 183일 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바로 거주자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큰 의미는 없어요. 자, 그래서 거주자. 자, 다시 거주자 5년 이상 국내 주소를 두고 있다. 이 사람을 가리켜서, 그리고 이 사람이 국외자산의 양도를 했을 때 양도소득세 납부 의무가 있다. 이렇게 할 거고. 4번 비거주자. 자, 바로 비거주자는 아예 납세 의무가 없죠? 그죠? 더 이상 따져 물을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거주자, 자, 국내 5년 이상 주소를 두고 있을 때, 이때 바로 국외자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부 의무가 있다. 그래서 이제 요 문제는 1번, 2번 정도는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3, 4번은 상당히 당황스러울 그럴 지문입니다. 갑자기 비거주자가 튀어나오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가서 양도소득세 산출 과정을 보게 되면 먼저 양도 차익이라는 거 계산해 가봐야 되죠. 양도 차익은 이렇게 봤습니다. 자, 바로 양도 가액에서 필요 경비를 뺀 금액. 이게 기본적인 양도 차익의 계산 방법. 그리고 여기서는 특이할 만한 것이 시가라고 하는 것이 이슈. 추계 결정 대신에 시가라고 하는 것이 이슈. 그 다음에 기준 환율 또는 재정 환율. 이런 얘기가 양도 차익을 계산하는데 필요한 개념들이 되겠고. 지문 1번. 국외 자산의 양도 가액은 실질 거래 가액이 있더라도 자, 시가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다. 틀렸죠? 실거래가가 있으면 당연히 실거래가에 의할 것이고 실거래가를 확인할 수 없을 때 어떻다? 시가에 따르게 된다. 2번 양도 차익 계산 시 필요 경비의 외화 환산. 지불한 금액이죠? 지출한 날 현재 바로 기준 환율, 재정 환율에 의한다라고 해서 옳은 표현 이렇게 구성을 했고요. 3번 거주자가 국외주택을 양도한 경우 양도일까지 계속해서 5년간 국내 주소를 두었다면 양도소득금액 계산 시 장기 보유 특별공제 기간가 적용된다 해서 틀렸죠? 자, 국외자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에 있어서 자, 지금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적용을 하지 않는다. 4번 장기 보유 특별공제 국외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일 때 적용한다. 틀린 표현. 국내 자산의 양도 관련해서 보유기간 3년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장기 보유 특별공제 적용을 하겠지만 국외자산은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적용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5번 미등기 국외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70%. 이거 없죠. 국외자산의 경우 등기 제도가 우리처럼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자, 그냥 양도소득세율은 그냥 기본 세율 적용을 합니다. 과세 표준에 따라서 자, 세율 6%부터 시작해서 가는 세율을 적용한다. 이런 식의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 공제 적용했었고요. 넘어가서 여러분 교재 이제 몇 페이지? 자, 120페이지 가서 보시게 되면 신고납부 나와 있죠? 이것도 이제 신고납부 뒤에서 따로 공부할 주제인데 신고납부 해야 된다. 이런 주제 나올 테고 관련 기출문제 4개 나와 있네요. 자, 그래서 이 문제가 하여튼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 문제를 풀어가실 때는 전반적인 맥락 자체, 맥락을 알고 가셔야 돼. 그래서 다시 국외자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를 둔 자 5년 이상 국내 주소를 둔 자이다. 이게 전제가 될 테고 그 다음에 차금과 순서로 갈 텐데 장기 보유 특별공제 적용하지 않았었고요. 기본 공제는 적용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세율은 미등기 양도자산 이런 70% 세율 이런 것들은 적용하지 않는다. 해서 1번 자 문제 보겠습니다. 23회 때 문제. 자, 국내에 주택 한 채와 토지를 보유하고 있고 국외 한 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거주자 갑이 자 2012년 중 해당 소유 부동산을 모두 양도하는 경우 이에 관한 설명 틀린 것. 겁나 어려웠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사실은 자, 두 가지를 다 물어봐서 국내 자산하고 국외 자산을 한꺼번에 물어본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해서 1번 갑이 국내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2년 이상 보유한 경우를 할지라도 지금 이제 1세대 2주택에 해당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된다 해서 틀리게 뽑아냈습니다. 그래서 자, 요건 이 얘기죠. 국내 소재 9억 이하의 1세대 1주택 소유하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은 바로 주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1세대 1주택의 기준점이 뭐냐면 국내 기준으로만 따지는 거야. 국외 여러 채의 주택이 있으면 그건 별개의 문제로 따지게 됩니다. 그래서 1번 지문을 틀리게. 근데 옛날 문제고요. 2번 지문 갑이 국외 주택의 양도일까지 계속해서 5년 이상 국내 주소를 둔 거주자인 경우 이 국외 주택의 양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가 있다. 맞죠? 국내 5년 이상 주소를 뒀을 때 국외자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부 의무가 있고요. 3번 갑의 부동산 양도에 따른 소득세 납세제는 주소지를 원칙으로 한다 해서 옳은 표현. 해서 우리가 지방세에서는 부동산의 소재지고 국세에서는 뭐가 된다? 주소지가 납세지가 되게 된다. 그 다음 4번 국외 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해서 납부했거나 이를 납부할 국외 주택 양도소득세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국외 주택 양도소득 금액의 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해서 설명드리고 버릴 텐데 자, 외국에서요 세금 낸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나라의 세금을 낸 부분은 어떻다? 필요경비로 계산해 주게 된다. 그래서 외국에서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같은 거 내야 될 수가 있잖아요. 낸 세금은 어떻다? 필요경비로 이렇게 털어주게 된다. 큰 의미 없어요. 그 다음에 5번. 자, 국외 주택의 양도에 대해서 연 250만 원의 기본 공제 적용받을 수 있다 해서 옳은 표현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답은 1번. 이건 조금 23회 때 문제, 오래전 문제이고, 아마 이 정도에서 제일 어려웠던 문제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2번 문제, 이것도 만만치가 않아요. 체계를 묻는 문제야. 해서 보니까 소득세법상 국외 자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의 과세에 있어서, 소득세 과세에 있어서 국내 자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규정 중 준용하지 않는 것은 해서 1번 비과세 양도소득이라고 하는 것. 잘 모르죠? 비과세는 그러겠죠? 파산 선고라든가 농지의 교환해서 차익이 큰 편의 4분의 1 이하 1세대 1주택 9억 이하 뭐 등등등 이런 조항을 가리켜서 비과세 대상. 근데 잘 모르겠어. 2번 지문 보니까요. 양도소득 과세 표준의 계산. 자, 양도소득 과세 표준 차금과니까 소득 금액에서 기본 공제액 빼는 걸 뭐라고 한다? 과세 표준이라 불렀었죠? 그죠? 3번 지문요. 자, 기준 시가의 산정. 기준 시가는 어디서 필요한 거죠? 기준 시가는 어디서 필요한 거죠? 양도 차익 계산할 때 추계 결정 할 때 필요한 게 뭐가 되죠? 기준 시가. 답은 3번.
국외재산의 양도에 있어서는 추계 결정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냥 시가에 따른다라고 돼 있었잖아요. 그 기준시가 얘기가 바로 추계 결정에 관한 조항은 국외 자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는 필요가 없다고요. 이 문제 어렵다니까요. 전체 체계를 다 알고 있어야 돼. 그 다음에 4번 부당행위 계산. 아까 있잖아. 시가 기준 5% 이상 차이가 있으면 어떻다? 시가를 거래 가액으로 본다. 부당행위 계산분이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시가 3억짜리를 5개 거래했다, 매매했다. 그러면 그건 뭐로 본다? 3억으로 본다. 이런 조항이 부당행위 계산 부인 얘기고, 그 다음에 양도 또는 취득 시기. 뭐가 있었지? 수용. 판결 확정일. 그 다음에 뭐가 자가 건축은 사실상의 사용일. 이런 거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죠? 장기 할부, 빠른 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몇 개 있었다고. 상속, 피상속이 사망한 이런 조항들을 다 적용할 수 있는 거죠. 증여를 받은 날. 근데 이 문제는 되게 까다로운 게, 출제 포인트를 설명을 드릴게. 이거라고. 양도가액과 필요 경비를 계산함에 있어서 이 국외자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 차익을 계산할 때는 실거래가가 원칙이다. 근데 예외적으로 뭘 할 수 있다? 시가. 근데 국내 자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는, 양도 차익을 계산할 때는 실거래가가 원칙인데 실거래가를 확인할 수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매감기라는 식의 소위 이름하여 뭐를 결정을 한다. 매감기와 같은 추계 결정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국내 자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계산하고요, 국외 자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계산 달라지는 게 뭐라고요? 추계 결정이라는 개념은 들어가지 않는다. 그리고 기준시가란 말은 더더욱 안 들어가지. 외국에 개별 공시지가가 있는지 없는지 알 게 뭐냐고. 외국에 분양권 뭐 이런 게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이건 본질은 뭐냐면 추계 결정. 그러니까 지금 실지 거래 가액에 대해서 예외 시가 있었죠. 이 국내 자산은 어떻게 한다고? 실거래가가 기준이 되고 예외적으로 뭐가 된다? 기준시가 같은 추계 결정을 할 수 있다. 이런 식의 문제. 그래서 이런 문제는 사실은 전체 그림을 묻는 문제. 상당히 난이도가 있었던 장난이 아닌 문제입니다. 출제자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이 사람이 이걸 알고서 문제를 냈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은 이것은 논의 포인트가 국외 자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 차익 계산할 때 기준 시가와 같은 추계 결정은 어떻다? 적용을 하지 않는다. 이 문제 아주 난이도 있었던 문제예요. 그래서 뭘 해야 된다고? 쉬운 거 잘 맞춰야 된다고. 이게 이런 문제들, 우리가 지금 이제 제가 6과목 다 공부해보고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만만치가 않아. 장난이 아니에요. 그럼 이제 방법이 뭐냐면, 몇 개라도 그냥 루틴대로 나오는 그런 문제들, 그냥 50% 되거든요, 기본적으로. 그걸 거의 줄줄줄 깰 수가 있어야 돼요. 하여튼 그렇게 보셨고, 그냥 다시 이제, 이 국외자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할 때 추계 결정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럼 앞으로 빤히 나올 수 있는 게 또 장난치겠지. 국외자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 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 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 실거래가를 확인할 수 없을 때 매매 사례 가액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던져놓으면 또 그도 그럴싸해 보여. 왜? 앞에 공부했던 내용하고 혼동이 되면서 헷갈려 버리게 된다고. 그러니까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실 것. 자, 국외자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 차익 계산할 때 양도소득세를 계산해 가는 과정에서 추계 결정, 매감기, 매감 환기 이런 것들은 어떻다? 적용할 여지가 없다라고. 미리 마음의 준비하셔야 돼. 실질 거래가액을 입증하지 못한 사람이 매매 사례 가액을 제시해서 매매 사례 가액이 입증이 됐다라고 하면 매매 사례 가액을 바로 취득가액 또는 바로 양도 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던져놓게 되면 아주 부드럽다고. 앞에서 했던 얘기랑 중복이 되니까. 그래서 국내 자산과 국외 자산의 양도 부분은 완벽하게 분리해서 딱딱딱 비교해 가면서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방법이 뭐냐면은 국내 자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정을 정확하게 개념을 잡고 있어야 돼. 대충 해서는 안 돼. 줄줄줄 깰 수가 있어야지 이런 응용 들어가는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그 정도고요. 3번 문제. 자, 거주자 갑이 국외에 있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X토지를 양도함으로써 소득이 발생했다. 다음 중 틀린 것은 갑이 X토지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경우에만 해당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 의무가 있다. 맞죠? 이거 깔아봤죠. 2번. 자, 보니까 갑이 국외에서 외화를 차입해서 X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환율 변동으로 인해서 외화 차입금으로서 발생한 환차익은 양도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그냥 쌩까하는 거야?
중요한 거 아니죠? 자, 그 다음, 환차익 때문에 발생하는 소득 부분은 최소한 양도소득세 할 때는 어떻다? 적용하지 않는다. 그 부분은 빼준다. 이런 취지예요. 자, 모르면 말고. 3번, 엑스토지 양도가액은 실질 거래 가액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맞죠? 4번, 엑스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에서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적용한다. 공제한다. 틀렸죠? 이런 문제는 절대 틀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5번 질문, 엑스토지에 대한 양도소득 금액에서 기본공제 250만 원 공제한다 해서 이건 2번이 더 이렇게 이상한 질문이 나오고 답 아니죠? 답 아니죠? 그러니까 모든 문제를 풀어가실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무조건 쉽다고 생각해야 돼. 모든 문제를 풀어갈 때 겁나 문제를 쉽다고 미리 선입관을 갖고 와야 돼. 다만 여러분들은 겁나 무식하다는 것도 인정을 해야 돼. 표정도 별로 안 좋은데 그거 인정하는 게 마음이 편해요? 문제는 쉽고 대신 나는 무식하다. 별로 아는 게 없다. 근데 중간에 이렇게 2번 질문 같은 이상한 질문이 나오면은 공부를 어설프게 하신 분들이 빠지는 함정이 뭐냐면은 좌절해. 뭐 좌절할 게 뭐 있어. 모르는 게 정상이지. 아는 게 신기한 거지. 어머 내가 이런 걸 다 알아 이렇게. 그러니까 항상 시험 문제는 이게 세법이 됐든 민법이 됐든 모든 과목들이 장단컨대 시험 제문 5개 중에서 2개쯤 몰라야지 그게 정상이야. 근데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일단 2개를 모르면서 자기가 뭐 아는지 모르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요행수를 바로 계속 쳐 읽어. 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인정을 하면 인생이 편해진다니까요? 뭐 저라고 이게 이제 2번 지금 몇 번 풀어봤어. 그럼 제가 이걸 알 것 같아요? 볼 때마다 새로워. 지금 29회, 28회, 27회 문제는 지금까지 몇 번 풀었겠어요? 쉼없이 풀었겠지. 장난 아니게 풀었겠지. 근데 볼 때마다 어머 문제를 이렇게 내네 어머 이렇게 문제 이런 느낌이 든다고. 하여튼 이 정도가 국외 자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 마지막 주제가요 신고 납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신고 납부를 논하려면 이게 골 때리는 얘기를 해야 돼요. 자, 지금 소득세 납세 의무의 성립 시기 언제? 소득이 발생한 때가 아니라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 어떻다? 납세 의무가 발생하게 된다. 이게 골 때리는 거야. 그래서 과세 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그래서 만약에 2019년도, 2020년도 2월 달에 어떤 양도 차익이 발생했다.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는 상황이다. 라고 전제했을 때 원래 이 사람의 납세 의무는 언제? 2012년 12월 31일이 끝나는 때 어떻다? 2020년 12월 30일이 끝난 때 그때 바로 어떻다? 납세 의무가 성립하게 된다. 그러면 그 다음에 세금 내야 되는 거죠, 현실적으로? 납세금 성립한 다음에 세금 내겠지. 근데 그렇게 하면 세금을 걷어들이질 못해. 중간에 써버리고 또 딴 데 가버리고 등등 문제가 복잡하게 터져. 아니 양도해가지고 말이에요. 지금 양도 차익이 발생했다고 치십시다. 그럼 양도소득세 납부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그 돈을 꾹 주고 있다가 그 다음에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현금 들고 있다가 내는 게 아니라 맛있는 거 사 먹을 수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 다른 데 투자를 할 수도 있고 이런저런 문제가 터지게 되면은 결국은 소득세 안 내는 것들이 많이 생긴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특이한 게 납세 의무의 성립 시기와는 무관하게 양도소득세는 미리 땡겨서 가다. 그래야지 이 사고가 안 나니까. 그래서 미리 땡겨서 신고, 이걸 예정신고 납부라고 그래요. 예정신고를 안 하면 무슨 문제가 발생해요? 가산세, 가산감 뭐가 생겨요? 하도 오래전에 거의 기억이 안 나. 다시 신고 납부에서 파생되는 문제가 한 가지가 있었죠. 가산세라고 하는 거. 성실한 신고 납부를 쓰지 좀 마요. 지난번 다 썼어. 앞쪽에 다 표시도 돼 있어. 그래서 가산세 파트 가면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록유가세 신고 납부한다고. 뭐 어차피 볼 것도 아니면서 그냥 맨날 써요, 그냥. 다시. 가산세 관련해서 총론 파트에서 신고 납부를 해야 되는데 성실하게 신고 납부를 하지 않게 되면 가산세 납부할 의무가 발생한다라고 해서 무신고 가산세 얼마? 100분의 20. 사기 등이 매기게 되면 얼마? 100분의 40. 나머지는 대부분이 100분의 10이고 사기 매기 되면 100분의 40인데 가산세는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이 두 개 외워달라. 무신고 가산세하고 나머지 뭐에 대해서 가산세는 감면 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이걸 기억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어. 그러면서 항상 하는 소리가 취득세 신고 납부해야 되는데 하지 않게 되면 무슨 문제? 가산세 문제가 발생한다. 근데 거기서 출제 이슈가 됐던 것은 미신고 전매라고 해서 100분의 80 있었지요?
중가산세라고 해서 신고를 하지 않고 전매에다 쳐 걸리게 되면 어떻다? 원래 내야 될 세금의 100분의 80, 80% 더해서 중가산세를 때리게 된다. 두 번째, 자, 장부 미보존 100분의 10 이런 것들을 공부하셨어. 두 번째, 등록면허서에서 신고 납부를 해야 되는데 신고하지 아니하고 납부만 했을 때 이때는 신고를 하고 납부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무신고 가산세 이런 것들은 가산하지 아니한다. 세 번째, 종부세에서 이슈가 되는 거예요. 자, 12월 15일까지 보통 징수의 방법으로 뜯어낼 수가 있는데 재작년에 나왔던 문제가 그런 거 있었죠. 종부세에 대해서 12월 15일까지 납세 의무자가 신고 납부의 방식을 채택한다. 근데 너무 낮게 신고했다. 그때 과소신고 가산세 부과하게 된다. 그리고 마지막 주제 바로 양도소득세에서도 신고 납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신고 납부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무신고 가산세가 될 수도 있겠고 과소신고 가산세가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그림을 잡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겠습니다. 예정 신고 납부라고 해서 2개월 안중에 제일 앞에 2개월 나왔는데 2개월 안 중요하다고 인간적으로 여기서 다 뽑으면 그 새끼가 웃긴 새끼야. 아니 이게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가 종류가 기승전결 얘기가 있잖아. 그럼 기에서 답을 뽑으면 그 새끼가 질 떨어지는 애라고. 영어 쓰는 대학에서 공부했다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필리핀에서 공부하고 온 거야. 뭔 얘기냐면은 항상 시험 문제 답을 뽑을 때는 기본적으로 기승전결, 전이나 결 파트에서 답을 뽑는다고. 그러니까 이 망할 놈은 2개월 이런 거에 현혹되면 좀 이따 함정파면 100%, 100%좀 다 걸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지식, 이 지식을 다 외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은 꿈에도 하지 말고, 나 머리 좋기로 소문났던 새끼라니까. 근데 안 된다니까. 지금 7년, 6년을 해봐서 결국은 안 된다는 걸 알게 됐어. 해도 안 돼. 직업적으로 해도. 그럼 본인들도 안 된다고 인정을 해야 돼. 중간에 막히는 질문이 있으면, 그게 답 아닌가 보다. 왜? 내 뇌는 매우 합리적이서 한 1000번쯤 들여 외우는 뇌니까 잘 모르는 내용은 중요한 거 아니고 답이 아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앞에 나와 있는 이런 숫자들이 심금을 울리면서 거의 다 함정이 빠져요. 숫자를 맞게 하고 기준점을 바꿔버리거든. 그래서 일단 가보겠습니다. 내용. 자, 지금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 양도일에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를 해야 된다. 그래서 2개월 내, 그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어떻다? 예정 신고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살 붙일 것이, 자, 양도 차손이 발생했거나 양도 차익이 없는 경우에도 어떻다? 신고를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손해를 봐도 또 퉁쳐서 남는 게 없어도 신고를 해야 된다. 이걸 예정 신고라고 불러요.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가산세가 문제가 되는 거야. 신고를 해야 되는데 안 하면 뭐라고요? 가산세가 문제가 되는 거라고. 아예 신고를 안 하면 무신고 가산세가 될 테고, 작게 신고하면 과소신고 가산세가 될 테고, 한편 이게 다시 이제 납세지는 뭐가 돼요? 주소지가 되는 거죠. 국세는 주소지라고 그랬어요. 주소지. 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를 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자산 등을 양도한 자가 예정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무신고 가산세가 적용이 되겠죠. 예정 신고만 해서는 안 돼. 그때 납부도 해야 돼. 실질적으로는 양도한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모든 얘기가 다 끝나, 기본적으로. 그 외에 변수가 이제 발생하는 게 있는데, 그건 그 다음 문제고, 일단은 2개월 내 예정신고 납부가 이루어져야 돼. 해서, 거주자가 예정신고를 할 때는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을 뺀 세액을 세무서 등에게 어떻다? 납부를 해야 된다. 신고만 하고 납부를 안 할 수는 없어. 사실은 납부 먼저 신고 후 이런 식이야. 아니 신고서를 딱 가서 제출하고 나 돈 없으니까 돈은 다음에 낼게. 이건 안 된다고. 당연히 같이 내야지. 그래서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야. 사실은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납부까지 해야 돼. 자, 그래서 이때 출제 포인트 분할 납부. 자, 지금 분할 납부가 지금 이제 두 군데에 나온 건가요? 첫 번째 재산세가 나오죠. 250만 원 초과하게 되면 2개월의 범준에서 어떻다? 분납케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250만 원 초과 500만 원 이하가 되면 250을 초과하는 금액만 분납할 수 있고 500을 초과하게 되면 납부할 세액의 2분의 1까지 어떻다? 분납할 수 있다. 이게 자 어디에서? 재산세에서.
종부세에서는 똑같은 구조. 250을 초과하면 어떻다? 분납할 수 있다. 6개월 내라고 해서 기간이 좀 길어져요. 나머지 구조는 똑같습니다. 한편 분납에서 출제 포인트는 어디냐면은 바로 양도소득세가 출제 포인트가 되는 거야. 왜? 지금 분납이 재산세하고 종부세하고 양도소득세가 세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물납은 이 재산세 하나밖에 없어. 물납에 관해서 출제 포인트는 뭐가 되는 거고 재산세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재산세는 분납할 수도 있고 물납할 수도 있어. 근데 분납은 결국은 사이드 지문이 될 수밖에 없어요. 구조적으로. 왜? 분납을 물어보려면 제일 뒤에 숨어있는 양도소득세를 물어보는 게 제일 합리적이거든. 그래서 양도소득세는요, 납부할세액이 1,000만 원 초과했을 때 분납할 수 있다. 이게 기본 축이 됩니다. 경우에 서 1,000만 원 초과 2,000만 원 이하가 되게 되면 그 1,0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만 분납할 수 있고 2,000만 원 초과하면 납부할세액의 2분의 1까지 어떻다? 분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역시 2개월 구조는 똑같습니다. 금액이 달라지고 거의 드물게 거의 문제에 있어 거저주는 문제가 분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예정신고 납부까지 이루어지면 다 끝나는 거고요. 자, 자산 등을 양도한 자가 예정신고 납부를 하지 않게 되면 자,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가 된다. 분설하는 거야. 분설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정도. 물납은 폐지됐습니다. 과거에 물납이 있었던 제도가 재산세와 종부세와 양도소득세가 있었는데 현행법 하에서는 재산세만 물납이 가능합니다. 그 정도로 보셨고요. 그 다음에 그 정도. 이제 확정신고 납부. 이건 거의 의미가 없어. 왜? 예정신고 납부를 해버리면 더 이상 돈 낼 게 거의 없거든. 그래서 확정신고. 자, 해당 과세기간에, 자, 그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죠. 양도소득 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과세기간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를 해야 된다 해서 5월 31일까지, 자, 확정신고 납부가 있어야 된다. 근데 만약에 예정신고 납부를 해버렸잖아요. 그럼 굳이 확정신고 납부의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내일 거 다 냈으면 어떻다? 자, 예정신고를 한 사람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 실제로 안 해요. 근데 예외적으로 합산신고라는 게 있어요. 자, 지금 2번, 3번 거래가 이루어졌을 때 경우에 따라서 누진세율의 적용 대상이 됐을 때 이때 정산하는 과정이 한번 필요한데 이건 버리고 가셔야 돼. 한번 나왔는데 무슨 말인지 말도 이해가 안 돼. 해서 이렇게 보셨고 그 다음에 이제 확정신고할 때 납부 의무 똑같이 갑니다. 5월 30일까지 이제 납부를 해야 될 테고 그 다음에 자 분할납부 똑같은 구조입니다. 분할납부 똑같은 구조라고요. 그래서 분할납부 1,000만 원 초과면 1,000만 원 초과하는 부분에서 2개월 내에 범주에서 분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2,000만 원 초과면 납부할세액이 2분의 1까지 분납할 수 있다. 물납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분납이에요. 왜? 원래 법조문에서는 제일 뒤에 분납이 있거든. 예정신고 납부, 확정신고 납부 얘기해놓고 나서 마지막에 분납이 있다고. 그래서 지금 문제를 분석하면 분납을 갖고 더럽게 문제를 많이 구성을 해요. 왜? 법조문 제일 뒤에 숨어 있으니까. 자, 이제 지문 가지고 보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자, 지금 122페이지. 첫 번째 박스. 답 하나도 안 됐죠? 답 하나도 안 됐죠? 2개월 내에 그 날에 속하는 달에 2개월 이내 예정신고 납부에 대해 이런 것들은 던져주는 거라고. 틀리게 나온 것도 있고 맞게 나온 것도 있는데 답이 안 된다고. 가치가 떨어지니까. 해서 1번 거주자가 국내 상가 건물을 양도한 경우 거주자의 주소지와 상가 건물의 소재지가 다르면은 납세제는 주소지죠? 주소지가 납세지죠? 뭐 표현을 좀 어렵게 했는데 납세지 국세니까 주소지. 2번 2016년 3월 21일에 주택을 양도하고 잔금을 청산한 경우 2016년 6월 30일까지 예정 신고할 수 있다. 3월 달에 있어요. 그러면 4월 5일까지 5월 31일까지 예정 신고해야 되죠? 그죠? 양도한 날에 속한 달에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예정 신고를 해야 된다고요. 3월 말일부터 2개월 이내가 5월 31일이니까 5월 31일까지 어떻다? 예정 신고를 해야 된다. 틀렸죠? 그래서 더 중요한 건 답이 아니죠? 3번 토지소는 건물을 양도한 경우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에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내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된다 해서 당한다고 2개월 맞다고 좋다고 동그라미 쳐놓고 다음 장 옳은 걸 고르셔 해서 이걸 딱 동그라미 쳐놓고 좋아서 2개월 이거 나왔구나.
분기가 아니라 뭐라고요? 그 달의 말일부터. 분기면 1, 4분기, 2, 4분기, 3, 4분기, 4, 4분기에서 2월 20일 날 거래하면 그 분기의 말일은 3월 31일이 돼버리잖아요. 분기가 아니라 그 달의 말일부터. 그러니까 부탁하는데, 제발, 뭐, 2개월 내에 분납하고 이런 것들은 답이 안 된다고. 뭐, 숫자까지 모르겠고, 아까 세율이 있었으니까, 경우의 수가 아까 5년 이런 것들도 세법은 이제 포인트가 있으니까 별개 문제고, 공법 얘기예요. 그 얘기는. 일단은 이게 이제 양도소득세라는 주제가 나오게 되면 납부라는 주제가 한 문제짜리란 말이에요. 그러면 미리 마음속으로 분납이라든가 이런 것들, 분납 이런 게 답이 된다라고 선입관을 가지고 가셔야 된다고. 그 다음에 4번 양도세액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 양도소득 과세 표준 예정신고 의무가 없다. 틀렸죠? 무조건 예정신고 해야 됩니다. 안 하면 뭐라고요? 무신고 가산세. 기본 100분의 20대를 맞게 됩니다. 저건 어때요? 지금 전에도 한번 설명드렸던 주제인데 1세대 1주택 9억이야. 국내 소재. 그래서 소위 비과세 대상이야. 그러면 예정신고 해야 되래 말아야 되래요? 해야 돼요. 비과세 대상도 예정신고 해야 된다고요. 네.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무신고 가산세 100분의 20대를 맞게 돼. 근데 아무도 신고를 안 해요. 왜? 어차피 가산세가 제로니까. 아니, 제로라고요. 납부할 세액 곱하기 100분의 20이라고. 그러면 비과세 대상 같은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이 제로잖아요. 신고를 안 하면 과산세, 무신고 가산세 때려 맞아. 얼마? 100분의 20, 20% 때려 맞는다고. 근데 애초에 내야 될 금액이 얼마니까? 0원이니까 거기다 100분의 20 해봤자 또 0원이야. 그래서 신고를 안 하는 거야. 실무가 전혀 틀려요. 시험 볼 때는 양도 차순이 발생하고 양도 차순이 발생했다고 쳐봐. 그럼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돼? 무신고 가산세 때려 맞겠죠? 그죠? 손해 발생이 짜증나서 신고 안 했다고. 무신고 가산세 때려 맞겠죠? 무신고 가산세가 얼마야? 0원. 양도 차순이 발생하면 낼 세금이 없다고. 낼 세금이 없게 되면은 나중에 와 봐라 하고 갔을 때 차손 발생해서 왜 짜증나게 하고 지랄이야. 오라가라 지랄이야. 그럼 무신고 가산세 100분의 20을 때려 봐봤자 뭐가 된다고요? 0원이라고. 양도 차익이 없어. 그럼 신고해야 돼 말아야 돼? 해야 돼. 안 하면 어쩔 건데. 무신고 가산세 때린다고. 근데 무신고 가산세나 지랄이나 내야 될 세금이 어차피 0원이야. 그러면 무신고 가산세를 때려 맞아도 어차피 0원이죠. 그죠? 그러니까 비과세도 그렇고 양도차손, 그다음에 양도 차익이 없는 경우 등등등의 경우 그걸 정확하게 입증해 보일 수 있다라면은 굳이 신고를 안 해도 어떻다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아. 그러나 시험용으로는 어떻다 해야 된다고. 왜? 법에 하라고 써 있으니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떤 중개업 하시는 분이 수업이 증 없이 중개업 하시는 거죠. 그래갖고 공부를 하는 거야. 세법. 양도 차익이 없을 때, 양도 차손이 발생했을 때, 비과세 대상 신고해야 된다라고 뒤지게 얘기했더니만 이 양반이 이제 현실하고 혼동하면서 미쳐버리는 거야. 분명히 그동안 자기는 한 번도 양도 1세대 1주택 이런 사람들에서는 신고 안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 근데 수업 시간에 하라고 지랄이야. 그럼 자기가 살아온 삶을 부정을 해야 되잖아. 미치겠잖아. 세무사한테 물어봐야지. 세무사한테 물어보니까 신고 안 해도 된대. 세무사가 전문가 같은데 세무사가 안 해도 된다는데 자기도 세무사도 안 했다고 평생을 그렇게 살았는데 수업을 들어보니까 신고를 하래. 그래 먼저 증을 따고 나서 했으면 고민이 없을 건데 증 안 따고 중개업을 먼저 한 거지. 그래 오직 다 없으면 전화를 했겠어요. 시험에는 신고해야 된다 써 있잖아. 그래서 현실하고 착각하시는 거야. 다만 신고를 안 한다 한들 현실적으로 문제가 안 될 뿐이다. 그 얘기일 뿐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양도 차익이 없어도 양도 차순이 발생해도 또 비과세 대상이랄지라도 신고할 의무는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신고를 안 한다. 그래도 별 문제가 안 되니까. 그 정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5번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 예정신고하지 아니한다. 틀렸고요. 6번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시에는 납부월세액이 1,000만 원 초과하더라도 납부월세액의 일부를 분납할 수 없다. 틀렸죠? 분납할 수 있고요. 1,000만 원 초과하는 금액. 만약 2,000만 원 초과하면 납부월세액의 2분의 1까지. 7번 예정신고 납부 시 납부월세액이 2,000만 원인 경우 분납할 수 없다. 틀렸죠? 분납 가능했었고요. 자, 양도소득세 분할 납부는 예정신고 납부 시에는 적용되지 않고 확정신고 납부 시에는 적용된다. 아니라고요. 사실은 예정신고 납부할 때 다 정산하는 겁니다. 사실상 세금을 다 내는 거라고요. 근데 법 체계상 우리가 소득세는 소득이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이 법 논리를 예정신고 납부와 확정신고 납부라는 식으로 법 논리를 만들어 주는 거야. 안 그러면 모순이 발생하잖아요. 납세무가 설마 발생 안 했는데 왜 세금 내라고 지랄이 이렇게 나올 수 있으니까 원래 납부를 할 마지막 최종 시기는 확정신고 납부다라고 전제를 깔면서 다만 국가 정책상 법을 이렇게 만들었다. 이런 취지의 취지. 그 다음에 교재 123페이지 예정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거주자가 해당 과세 기간에 과세 표준이 없는 경우 확정 신고를 하지 아니한다. 그럼 틀렸죠? 예정 신고 안 했으면 뭘 해야 된다고요? 확정 신고 해야 되는 거고 예정 신고를 했으면 어떻다? 확정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2번 지문. 자, 이게 이제 답이 되는데 버리시고 3번 거주자가 3번 보겠습니다. 2번 생략이에요. 자, 거주자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에 따라서 납부월세액이 3,600일 때 최대 1,800까지 분납할 수 있다. 답 됐죠? 네. 4번 확정신고 납부 시 납부월세액이 1,600인 경우 600만 원 분납할 수 있다. 맞죠? 1,000만 원 초과 2,000만 원 이하가 되면 1,000만 원 초과하는 금액까지 분납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4번 보셨고 5번 양도소득세 물납, 그 다음에 6번 양도소득세 물납, 7번 양도소득세 물납 나와 있죠? 다 틀렸어. 양도소득세는 물납할 수 없습니다. 이 문제는 뭐냐면은 양도소득세 물납이 폐지된 해 그때 이 내용을 아는지 모르는지를 물어봤던 문제예요. 지금에 와서는 의미가 없죠. 지금에 와서 물납은 뭐만? 재산세만. 넘어가서 여러분 교재 이제 124페이지 자, 관련 기출 문제 검토하게 될 텐데 26회 때 문제인가요? 자, 가보겠습니다. 소득세법상 사업자가 아닌 거주자 갑이 2015년도 5월 15일에 토지를 양도했고 납부할 양도세는 1,500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고 납부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고르시오. 자, 이런 거 있으면 중간에 괄호 열고 뭐 나와 있죠? 대충 넘어가요 그냥. 괄호 열고 뭐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럼 대충 넘어가라고. 괄호 열고 뭐라고 씹으리는 건 뭐냐면 출제 오류를 막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물론 가끔씩은 여기에서 이제 출제 포인트를 담는 경우가 있는데 평균적으로는 괄호 열고 있는 부분은 출제 오류를 막기 위한 것이고 아예 모르는 게 그러니까 그 지문을 신경 쓰고 분석할 시간에 지문 1번부터 5번까지를 똑바로 보는 게 확률상 더 유리해요. 그러니까 한 5%도 안 돼. 괄호 열고 있는 부분을 출제 포인트로 삼는 것들은. 1번. 2015년도 7월 31일까지 그 신고 납부를 해야 된다. 다 볼까요? 5월 15일 날 거래됐죠? 그럼 말일 5월 31일이죠? 그날부터 2개월이니까 7월 31일. 답 아니죠? 이런 것들은 답 안 뽑는다고. 무조건 지문 하나 나오는데 답이 아니라고. 언제까지 내고 말고 이런 것들은 틀리든 맞든. 2번 지문.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확정신고를 하면 예정신고에 대한 가산세 부과하지 아니한다. 틀렸죠? 틀렸잖아요. 예정신고를 하지 않게 되면 무신고 가산세 때려맞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 얘기를 하고 있다고. 답 2번. 겁나 쉬워. 3번 지문. 지금 이제 예정신고를 하면 분할 납부 가능하다. 1,000만 원 초과니까 분납 가능하죠? 네. 뭐 예정신고든 확정신고든 1,000만 원 초과면 다 분납 가능하다. 4번 예정신고를 하는 경우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5번 납부할세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할 때는 그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을 납부기간이 지난 후 2개월 내 분납할 수 있다 해서 100분의 50까지 어떻게 할 수 있다? 분납할 수 있다. 아주 쉬웠던 문제 중에 하나.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는 의미 없어요. 자, 문제 출제 사실 오류예요. 쓸데없는 지방소득세를 갖고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양도소득세 정리해서 드렸고, 예, 오늘 여기까지 가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